바선 한 시민의 모습입니다. 그만큼 상징적인 장면이었는데요. 하지만 정작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 어떤 일들이 이어졌는지는 중국 공산당의 강한 통제와 검열 속에서 지금까지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天安문 사태는 단순히 광장 안에서만 벌어진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진 폭력 역시 베이징 한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었고요. 시위는 중국 전역으로 확산됐고 중국 공산당의 대응 역시 베이징을 훨씬 넘어 전국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집권당과 자국민 사이에서 벌어진 전국적 충돌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 공산당은 권력을 장악해 가던 초기부터 이념과 강압을 함께 사용해 왔는데요. 마오쩌둥은 통치 원칙을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이 말은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니라 정권의 본질을 규정하는 말이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실제로 토지개혁운동과 집단화,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 같은 사건들은 중국 공산당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라면 대규모 희생과 폭력도 감수해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대약진운동 이후 발생한 대기근으로 수천만 명이 숨졌고요. 문화대혁명은 제도와 사회질서를 크게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니까 폭력은 중국 공산당 체제에서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단순한 권위주의 체제가 아닙니다. 정치적 행동뿐 아니라 사고와 기억, 역사적 진실 자체까지 통제하려는 전체주의적 공산 독재 체제라는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그런 점에서天安문 사태는 이 체제에서 벗어난 예외적 사건이 아니고요. 오히려 체제의 본질을 확인시켜준 사건이었습니다. 1989년 당시 중국은 시장 경제를 일부 받아들이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지만 정치 권력은 여전히 중국 공산당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위가 전국으로 번지자 중국 공산당은 이를 단순한 시민 시위가 아니라 체제를 위협하는 움직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계엄령이 선포됐고요. 인민해방군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무력이 사용됐습니다. 베이징에서 벌어진 시민들의 희생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지금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청도 같은 도시에서는 초기 진압 이후 며칠 동안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 숨졌다는 신뢰할 만한 보고도 나왔는데요. 실제로 시위는 베이징뿐 아니라 중국 주요 도시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전체 피해 규모가 알려지지 않도록 강하게 통제했습니다. 공식 발표에서는 사망자 수를 수백 명 수준으로 제시했지만요. 독립적인 추산에서는 수천 명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일부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숫자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역사학자와 외교 전문가들은 사망자 수를 대략 1000명에서 3000명 사이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반면 일부 정보기관 분석이나 반체제 인사들은 5000명에 가까운 수치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정확한 숫자가 확인되지 않는 건 그 자체가 중국 공산당식 통제 구조를 보여준다는 지적입니다. 쉽게 말해 혼란 때문에 기록이 남지 않는 게 아니라 정권이 의도적으로 진실을 가려왔다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은 단순히 반대 시위를 억누른 게 아니라 그 기억 자체가 남지 않도록 통제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남아있는 건 완전한 진상규명이라기보다 하나의 상징에 가깝습니다. 탱크 앞을 가로막은 한 시민의 이미지가 대표적이죠. 하지만 그 상징적인 장면은 많은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정작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을 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초기 진압 이후 중국 공산당은 대규모 유혈 진압을 계속 이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방식이 달라졌는데요. 체포와 투옥, 선별적 처형, 그리고 장기적인 침묵 강요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란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규모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건데요. 2025년 말부터 이란 전역 수십 개 도시에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지역 소요 사태가 아니라 정권 자체를 향한 전국적 반발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학생과 노동자, 평범한 시민들까지 거리로 나섰고요. 그 규모는 사회 전반에 쌓인 불만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이란 정권의 대응 방식은 많은 전문가들에게 중국 공산당식 통제 모델을 떠올리게 했는데요.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바시즘 민병대가 빠르게 시위 진압에 투입됐습니다. 실탄이 사용됐고 저격수까지 배치됐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체포도 이어졌고요. 또 통신과 기록 확산을 막기 위해 인터넷도 차단됐는데요. 병원들은 총상을 입은 환자들이 대거 실려왔다고 전했지만 국가 차원의 정보 통제가 강화되면서 독립적인 검증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사망자 규모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지만
희생 규모 자체는 더 이상 부정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러 인권보고서는 진압 과정에서 수천 명, 심지어는 수만 명 규모의 희생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확인된 숫자만으로도 상당한 수준인데요. 일부 내부 증언은 실제 피해 규모가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런 숫자들 역시 애초에 확인 자체가 어렵도록 설계된 환경 속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즉, 정보 통제 자체가 정권 유지 전략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일부 보고에 따르면 시신은 병원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졌고요. 유가족들에게 침묵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또 영안실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증언과 함께 집단 매장 의혹, 사망자 규모를 축소하려는 조직적 시도까지 제기됐습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유가족에게 처형에 사용된 총알값까지 부담시켰다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공포를 사회 전체로 확산시키려는 방식이라는 분석입니다. 살해는 거리에서만 벌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위 진압 이후에도 처형이 이어졌는데요. 시위 참여 혐의를 받은 사람들은 불투명한 재판 절차를 거쳐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란 사법부는 독립기관이라기보다 정권 권력을 뒷받침하는 수단처럼 기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희생자 가운데는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란 정권은 단순한 권위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정치 권력이 종교적 정당성과 결합되어 있고요. 반대 의견을 단순한 정치적 반대가 아니라 도덕적, 이념적 일탈로 간주하는 권위주의적 신정체제라는 건데요. 현재 공개된 자료들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중국과 이란을 비교할 수 있는 여러 단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89년 중국의 경우 공식 사망자 수는 수백 명 수준으로 발표됐지만요. 독립추산은 대체로 1000명에서 3000명 사이였고 일부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결국 정확한 숫자는 지금까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란 역시 상당한 규모의 희생이 발생했다는 점은 여러 인권 보고를 통해 확인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가 통제가 강하게 작동하는 상황에서 완전한 검증은 여전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이란에서 벌어진 유혈 진압 규모가 테난먼 사태를 넘어섰을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차이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학살이 비교적 짧고 집중적인 기간에 벌어진 뒤 그 이후 탄압이 이어졌다면요. 이란에서는 폭력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초기 진압 이후에도 처형과 구금, 국가폭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테난먼 사태가 침묵이 뒤따른 학살이었다면 이란은 지속됨이 뒤따르는 학살이다. 또 하나의 차이도 있습니다. 테난먼 사태에는 결정적인 사진 한 장이 남아 있습니다. 탱크 앞을 가로막은 한 사람의 모습은 저항과 탄압의 상징이 됐고 지금도 세계인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데요. 반면 이란은 그런 상징적 장면조차 남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폭력이 여러 도시에서 동시에 벌어졌고 정보 역시 조각난 형태로 흩어져 전달됐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이념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기반한 체제이고요. 이란은 혁명적 신정 체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두 정권 모두 국민보다 체제 보존을 우선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 근대화의 문을 연 순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의 기초는 국민이다. 하지만 두 정권은 사실상 그 원칙을 거꾸로 뒤집었습니다. 국민이 희생되더라도 체제는 유지돼야 한다는 논리라는 겁니다. 이념도 다르고 정당화 방식도 다르지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민을 통제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는 결국 비슷하다는 거죠. 또 하나의 공통점은 두 체제 모두 무력과 정보 통제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런 체제에서는 권력을 견제할 장치가 약하거나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력의 제한이 없을 때 무력 사용 역시 반복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런 패턴이 다시 나타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느냐는 점일 텐데요. 실제로 이란 정권이 중국 공산당의 테난먼 대응 방식을 참고했다는 구체적인 보도도 나온 바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기반을 둔 독립매체 이란 와이어는 올해 1월 18일 이란의 전직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전 이란 국가 최고 안보회의 사무총장 알리 라리자니가 이번 유혈 진압의 핵심 설계자라고 보도했습니다. 알리 라리자니는 지난 3월 이스라엘의 표적 공습으로 사망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라리자니는 중국의 테난먼 무력 진압이 장기적인 체제 안정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고요. 이란 사회 전체에 강한 공포와 경고 효과를 주기 위해 이번 진압을 기획했다는 주장도 담겼습니다.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란은 중국과의 경제 군사 협력을 넘어 통치 방식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란이 참고했다는 중국식 모델은 단순한 유혈 진압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강한 통제와 제한적 개방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시위와 반체제 움직임은 강하게 억누르면서도 경제와 문화 영역에서는 일부 자유를 허용해 사회 불만을 관리하려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통제 방식도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공포를 이용한 전통적 통제이고요. 다른 하나는 검열과 선전을 활용한 디지털 통제입니다. 두 분야 모두 중국 공산당이 수십 년 동안 체제 유지 경험을 축적해온 영역입니다. 특히 이란 보안 당국은 시위 진압 이후의 사후 관리에 주목해왔는데요. 단순히 거리 시위를 진압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보 통제와 여론 관리, 그리고 공포 분위기의 장기화를 통해 반체제 움직임 자체를 위축시키려 한다는 겁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天安문 사태 이후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억눌러온 방식과 매우 닮아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